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 4구역 재개발 논란, 한강버스 이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요, 민주당은 공격을 하고 공세를 펴고 있고요. 먼저 관련한 오세훈 시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이 종로변에 한 100m가 약간 안 되고 청계천변에 150m가 약간 안 되는 그 높이로 지어질 때의 이 모습입니다.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 숨이 턱 막힙니까? 기가 눌립니까? 지금까지 발생한 기계적인 고장이나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종합을 해보면 굉장히 경미한 잔고장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완전히 운행을 중단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대응이고요. 예, 송영훈 대변인. 지금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는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또 김민석 총리가 한강버스 선착장에 방문을 하고 또 종묘를 방문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공세를 펴고 있는데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세훈 시장의 세운상가 재개발 정책을 지지한다. 재개발을 여당이 반대하는 저희는 오세훈 시장을 흠집내려는 시도다. 그렇다면 만약 종묘 앞에 높은 고층 빌딩을 짓는 게 문제라면 지금 덕수궁 앞에 있는 더 플라자 그 호텔도 그럼 없애야겠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정계 은퇴를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꾸준히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방송에서 저희가 특정 호텔을 홍보해 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바꿔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테라노에 가면 선정릉이 있잖아요. 그 주변에 고층 빌딩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정릉이 선릉과 정릉이 합쳐진 거죠. 선릉은 성종과 성종의 계비가 묻힌 곳이고 정릉은 중종의 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고층 빌딩 많다고 해서 선정릉이 보존이 안 됐습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도심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 같은 역할도 해주고 있고 보존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종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에 세운 상가를 재개발해서 고층 빌딩이 들어선다고 해서 종묘 자체가 훼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주변에 랜드마크와 같은 건물이 들어서거나 혹은 상권이 활성화되면 종묘를 자연스럽게 찾는 분들도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대가 완전히 구시가지로 그대로 보존돼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구시대적인 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 우리가 특정 호텔을 홍보할 필요는 없지만 그 호텔이 지어졌을 당시가 1976년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라고 하는데 그때는 지어졌던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그때 진짜 덕수궁 앞에 그 높은 호텔을 왜 지었을까 했는데 그때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근데 사실 그 덕수궁 앞에 그 플라자 호텔 지었을 때 사실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오고 환영하게 그 성대하게 환영하고 그랬던 역사적인 배경도 있는 거지만 지금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고 그때 대한민국 서울 시민들의 의식과 지금의 의식도 다르고 그때와 어떤 국가적인 유물이라든가 장소를 보존하는 방식 또한 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하는 것이 일견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왕이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욕의 시티뱅크 본사 같은 경우도 이 본사 옆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자꾸 그 교회를 안 파는 거예요. 시티뱅크는 더 크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공중권, 일종의 용적률 거래제, 용적률 이양제 이런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종묘 옆에 큰 건물들을 세우는데 이게 용적률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나와서 올리겠다는 거라면 그것을 다른 곳에다 좀 거래를 할 수 있게 서울시가 현명하게 잘 거래를 성사를 시키면은 종묘 주변에 고층 빌딩을 짓지 않아서 종묘에 대한 논란도 없고 또 그 종묘와 관련돼서 옆에 개발이 안 돼서 거기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의 이득도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덕수궁 찾고 뭐 찾고 하니까 민주당이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좀 문체부라든가 국가유산청이라든가 그리고 유네스코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환경영향평가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손수도 대변인. 경기지사가 이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김동연 경기지사가 오세훈 시장은 천방지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땅은 토지 완화 재지정, 강은 한강버스, 하늘과 땅에서 모두 사고를 치고 있다라고 한 여권 성향의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했습니다. 왜
경기도지사가 서울시장을 공개 저격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서울시의 종묘 일대에 대한 뭐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그냥 서울시장 때리기의 정치 현장이 되었다라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서울시에서 이제 도시를 재건축, 재개발하는 문제는 서울시의 고유 사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총리가 나서고 국회의원이 나서고 심지어 이제는 경기도지사까지 참전하면서 그저 정치적인 정쟁의 현장이 돼버린 것입니다. 혹시 경기지사가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 또 출마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선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당의 유력한 어떤 서울시장 후보를 공격함으로써 저도 이렇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걸 혹시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해석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있어요. 손 흔들기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경기도지사에서 지금 현재 뭐 추미애 의원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의 출마 이야기가 솔솔 나오면서 김동연 현 지사도 조금 조급증이 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뭔가 반대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반대 논리를 피면 모르겠지만 김민석 총리 역시 기가 막힌다, 뭐 눈을 시야를 가린다 이런 식의 논리로서 정말 허무맹랑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보기에도 조금 의문을 표하는 것이고요. 이 정치권에서는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는 것은 정치적 국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수록 오세훈 시장의 주가가 더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안전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 한강버스의 안전 문제가 재정비돼야지만 한강버스가 다니는 게 좋다. 그리고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 종묘 앞에 고층 빌딩 관련해서도 논의를 좀 해보자, 토론을 해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내년 지방선거와 연관이 있죠.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 여당 서울시장 후보는 누가 될 것이고 야당의 후보는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관련된 발언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원들 사이의 지지도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여러 조사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죠. 제가 지금은 뭐 다른 고민을 할 여유가 없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한 축으로는 이렇게 투쟁하지만 결국 지방선거를 이겨야지만 그래도 이 민주당의 독재를 견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들 좀 해보고 또 어쨌든 지방선거 이기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송영훈 대변인,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선고에서 나경원 의원이 생존을 했죠. 예,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만 의원직 상실력은 피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국민의힘도 한숨을 돌렸고 나경원 의원도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가 조금 숨통이 트였다라는 해석이 많아요. 그렇다면 경기지사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장의 도전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과거에도 출마한 적이 있고 실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물론 오세훈 시장이 높습니다만 나경원 후보의 이름도 있단 말이죠. 자, 나경원, 오세훈 만약 둘이 또 재대결을 펼친다면 승부는 어떻게 될까요?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오세훈 시장의 어드밴티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당내 현직 광역단체장이 존재할 때는 그 광역단체장이 대과가 없는 한 다시 후보로 공천하는 것이 그동안의 우리 정치의 상례였습니다. 물론 도전자가 있다고 하면 당내에서 경선은 거쳐야겠죠. 그리고 그 경선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패스트트랙 벌금형이 의원직 상실에 이르지 않는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 2011년에도 한번 서울시장에 도전해서 본선에서 낙선을 했었고 2021년에는 오세훈 시장과 겨뤄서 당내 경선에서 아쉽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 필생의 염원을 풀기 위해서 또 나오려고는 할 거예요. 그러나 경선이 공정하게 치러진다면 현직 시장의 어드밴티지를 넘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경선 룰이라는 게 그러니까 당원 50% 그다음에 여론조사 50%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또 이제 당대표 뽑을 때처럼 당심 70, 국민 여론 30 이렇게 만약 룰을 바꿀 경우에 결국은 발언을 좀 세게 해왔던 나경원 의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뒤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여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선 룰을 바꾸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당내의 숙고가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경선 룰에서 당원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갔을 때 실제로 본선에서의 결과가 좋았느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적으로 2023년에 38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뽑으면서 당원 100%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뭐 10.15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패와 같이 점점 민심의 중앙값으로부터 당의 좌표가 멀어지는 것으로 작용했거든요. 그러면은 서울시장 선거와 같이 바람이 필요하고 민심의 중앙값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선거에서는 당심과 민심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그런 룰을 유지하는 것이 좀 더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경선 룰이 어떻게 바뀔지요, 유지가 될지요? 장혜미 대변인.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명태균 리스크가 있고 또 나경원 후보는 뭐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열렸습니다만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출마를 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는데 아니 뭐 이재명 대통령도 물론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 결국은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나와서 당선이 됐으니까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또 이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건 사실상 국민 선택을 받으면 뭐 과오나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든 좀 희석되는 부분. 왜냐하면 국민들 유권자들은 그걸 알고 선택을 하시는 거거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꿈이 상당히 오랜 희망이기도 하고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불거졌을 땐 딱 잘라서 안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그런 스탠스는 아닌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지금 현직이라는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나경원 의원은 당내 상당한 어떤 호소력을 갖고 있는 보수 여전사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의원으로서는 독보적인 보수에서의 어떤 입지가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계속해서 거친 행정 그리고 뭐 명태균 게이트 여기서 아주 자유롭지는 않는 상황이다 보니 좀 나경원 의원이 오세훈의 아성을 좀 넘보려고 할 그런 정치적 도전을 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오세훈의 대항마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영입을 해와야 된다. 뭐 그런 고민까지 있다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 아직까지 지방선거 한 8개월, 7개월 남았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시죠.